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남성들에게만 있는 전립샘에 생길 수 있는 여러 질환들의 위험들이 있습니다. 특히 전립샘에 염증이 발생하는 전립샘염은 흔한 질환이고요. 젊은 남성들도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증과 함께 소변 보는 일에도 문제가 생기는데요. 남성의 절반 정도는 살면서 한 번 이상 겪는다는 전립샘염은 종류도 여러 가지라고 하는데요. 의심할 수 있는 초기 증상이 있을까요? 잠시 후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오늘 약이 되는 약 이야기에서는 상처가 났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 365 코나의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립샘에 생기는 여러 질환들 중에는 전립샘염도 있습니다. 전립샘 비대증이나 암의 위험과 비교하면 인식은 좀 낮은 편인데요. 젊은 나이에도 생길 수 있는 비교적 흔한 질환이라 잘 살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비뇨의학과 배웅진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립샘 질환은 주로 중년 이후부터 관심을 갖지 않나요? 근데 전립샘염은 젊은 사람들에게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런가요? 예, 이 노령층에서 대표적인 전립선 질환이라고 한다면은 전립선 비대증을 꼽을 수 있는데요. 네. 50세 이하의 남성 비뇨기 질환 중에서는 전립선 염증이 가장 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거기에다 또 50세 이상 남성에서도 세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거꾸로 나이가 많다고 해서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그런 질병인 거죠. 그럼 그 원인은 세균인가요? 대부분이 세균에 의해서 발생하지만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네. 일부에서는 세균성 전립선염이 그 대장균이 요도로부터 상행 감염을 일으키거나 또는 이제 전립선으로 소변이 역류할 때 발생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또 한편으로는 또 젊은 나이에서는 이제 성매개 감염에 의해서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네. 일단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하셨는데요. 네. 그럼 세균성과 비세균성뿐 아니라 급성이나 만성으로도 구분이 되는 걸 보면 종류나 유형이 좀 다양한가 봅니다. 그런가요? 예, 맞습니다. 미국에서 국립보건원 분류에 따르면은 1형은 이제 급성 세균성 전립선염이라고 하는데 네. 이건 전립선에 갑자기 염증이 생기는 경우고요. 2형인 만성세균성 전립선염은 이런 전립선 염증이 자꾸 재발하는 경우로 검사를 해보면 전립선 액이라든지 전립선 마사지 후에 나온 소변 검사에서 균이 검출될 때를 이야기를 네. 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 검사를 했는데 균이나 염증이 검출되지 않는데도 네. 만성 전립선염 증상을 나타내는 3형인 만성 비세균성 전립선염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진단이라든지 치료가 좀 까다로운 편입니다. 그럼 유형에 상관없이 증상은 좀 비슷합니까? 소변 얘기하셨는데 배뇨 장애인 건가요? 네, 기본적으로 염증으로 인해서 배뇨 시의 통증이라든지 배뇨할 때 불편감 이런 걸 호소하게 될 텐데요. 네. 1형인 급성 전립선염의 경우에는 열이 난다든지 오한과 같은 전신 증상까지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네. 또 그 증상이 그렇게 심한데 2형이나 3형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만성적으로 불편함이 꾸준하게 지속되는 그런 편입니다. 일단 말씀 주신 배뇨 시의 통증이나 불편감이라고 한다면 어떤 부분들을 호소하시나요? 진료실에서 주로 이제 말씀하시는 증상들이 소변 볼 때 요도 부분이 좀 찌릿찌릿하다라든지 아니면 심하면 이제 요도가 따가운 자결감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만성 전립선염 환자의 경우에는 통증이 더 다양한데 이런 요도 쪽뿐만 아니라 고환이나 음경 또 이제 회음부 쪽 통증을 호소하기도 하고 네. 심지어는 아랫배나 허리 쪽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소변 볼 때 고환이나 음경이 아픈 건 이해가 되는데 허리나 골반통도 증상일 수 있는 건 왜 그런 건가요? 이 만성 전립선염이나 만성 골반통의 원인이 어떤 요로 감염에만 국한되지가 않고 예. 신경학적 이상이나 골반 부위의 어떤 손상, 자가 면역 질환, 스트레스 같은 것도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예. 그래서 이 통증이 전립선이 있는 부위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비뇨 생식기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부위 또 심지어는 이제 복부나 허리까지 이제 통증이 주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거죠. 네. 그럼 또 앞서 말씀하신 열이 나거나 오한까지 나는 전신 증상이 나는 이유는 뭔가요?
이게 이제 염증이 이제 전신으로 퍼지는 경우인데요. 네. 급성 전립선염의 경우에는 이 전립선 안에 아주 심한 그 세균성 염증이 있다가 이게 이제 혈행을 타고 나가면서 이제 전신 반응이 나타나는 거죠. 네. 염증 얘기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전립샘염이라는 이름에서도 짐작이 되는 건 염증입니다. 네. 그럼 전립샘의 구조가 염증이 생기기 쉬운가요? 예, 이제 전립선 이 염증의 기전에서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네. 요로 감염이 있어서 뭐 방광에 이제 세균이 계속 고여 있는 경우, 이럴 때는 이제 배뇨를 하면서 전립선을 지나가게 되니까요. 네. 이런 게 이제 소변이 역류할 수 있기 때문에 염증이 생기는 거고, 또 이제 배뇨의 통로이기도 하면서 이제 정액이 만들어져서 배출되는 생식의 통로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또 앞서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 나이에서는 성맥의 감염 이런 거에 의해서도 염증이 발생하기도 하는 거죠. 네. 그렇게 염증이 문제가 되는 거면 치료는 항생제를 쓰는 건가요? 일형 급성 세균성 전립선염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항생제를 써야 되는데요. 네. 임상 양상에 따라서 뭐 적게는 2주에서 4주까지도 이제 치료를 하게 되는데 네. 일부에서는 이렇게 치료를 해도 또 만성 전립선염으로 이후에 발전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다른 감염이나 염증 질환에 비해서는 항생제를 좀 오래 사용하는 편입니다. 또 뭐 이형인 만성 전립선염의 경우에도 이 전립선 자체가 항생제가 침투되기엔 좀 어려운 장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장기간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럼 치료가 잘 안 되는 건 어떤 유형인 건가요? 뭐 사실 급성 세균성 전립선염의 경우에는 뭐 증상이 아까 발열, 오한 같이 급성으로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긴 하지만 균이 명확하기 때문에 항생제가 좀 잘 반응하는 편인데요. 네. 오히려 이제 균이나 염증이 심하게 나타나지 않는데도 이런 불편한 증상을 지속적으로 뭐 호소를 하는 네. 만성 전립선염의 경우에는 적절하게 항생제를 충분히 사용을 하더라도 이렇게 호전이 좀 늦게 일어나는 그런 더딘 편입니다. 그러니까 균이 명확치 않아서 만성 비세균성 전립샘염의 치료가 좀 길어지는 거네요. 그렇죠. 예. 강도가 좀 낮은 체외 충격파도 치료에 쓰인다고 하던데 이게 만성 전립샘염 치료에서 이건 어떤 효과가 있는 걸까요? 이 저강도의 체외 충격파를 이제 전립선에 치료를 하게 되면은 신경회로에 작용을 해서 통증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네. 또 이런 것들이 이제 저강도로 주게 되면 염증 반응을 줄여주는 다양한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비세균성 전립선염 환자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치료나 이런 것들이 잘 호전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네. 어떤 염증을 가라앉히거나 통증을 포함한 전반적인 증상 개선 효과가 네. 임상 연구에서 좀 증명된 바가 있어서 우선적으로는 일반적인 치료를 잘 써보는데 네. 반응하지 않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런 치료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염증을 좀 낮춰주는 거네요. 네네. 그런데요, 전립샘염이 만성화되면 정자의 운동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요. 임신율이 좀 낮아진다는 의미일까요? 예, 이 전립샘의 중요한 역할이 이제 정액을 만들어내는 건데 이곳에 염증이 지속이 되면 정액 검사에서도 세균이나 염증이 검출되기도 하는데요. 예. 정자의 건강이라는 게 사실 산화 스트레스나 이런 염증에 상당히 민감한데 이런 환경의 정액에서 정자가 살게 되면 예. 아무래도 그 질이 떨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임신율이 좀 저하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특히 세균성일 때는 치료를 하고 임신 계획을 세워야겠네요. 그럼 원인이 세균성이 아닐 때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우선은 정액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할 텐데요. 네. 특히 염증이나 세균이 정액 검사에서 검출이 된다면 항생제를 포함한 적극적인 염증 치료를 해서 이 염증을 줄여주는 게 필요하겠죠. 네, 뭐 세균이 없는 상태에서도 예. 또 한편으로는 만성골반 통증이 있는 경우라면은 또 여러 가지 증상 중에 일부 성기능 장애를 호소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도 사실 같이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전립샘염은 100% 완치가 불가능하다는 말도 있던데요. 그만큼 만성으로 이어지기 쉽다는 얘기인 걸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 세균 외에도 이 만성 전립샘염이나 만성 골반통을 발생시키는 경우는 아주 다양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약물 치료 몇 번이나 어떤 특정한 수술이나 시술 같은 치료로 완치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만성 질환으로 인식을 하고 네. 생활 습관 개선을 포함해서 관리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관리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의학적인 치료뿐 아니라 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거군요. 예, 이런 뭐 전립선 염증 외에도 사실 다른 배뇨 관련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네. 뭐 방광 기능이나 기타 비뇨 기능에 또 문제는 없는지 확인도 필요할 거고요. 네. 또 이런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컨디션에 따라서도 증상이 악화되거나 재발을 계속 반복하는 분들이 있는 것만큼 관리가 좀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배뇨 장애에 문제가 있는지 방광 기능은 정상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오래 앉아 있는 자세가 안 좋다면서요? 그건 왜 그런 건가요? 아무래도 이 전립선이라는 그 기관이 방광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데 의자에 우리가 앉아 있을 때 이 바닥 쪽에 닿는 부위인 회음부에 바로 닿게 되기 때문에요. 네. 전립선염이 아주 심하신 분들은 오래 앉아 있는 게 아무래도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피하는 게 좋습니다. 또 음주도 피하는 게 좋다고 하던데요. 뭐 술이 안 네. 좋은 건 다 아시는 내용이고요. 커피라든지 카페인도 삼가는 게 좋다면서요. 만성 전립선염이 이제 면역 기능과도 연관이 되어 있기도 하고 또 컨디션에 따라 재발되기도 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네. 아무래도 과도한 음주는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전립선 염증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이런 배뇨 증상들이 방광 문제에 의해서도 같이 악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알코올이나 카페인 같은 섭취가 또 방광 점막을 자극해서 네. 배뇨 증상을 또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의 이유로 또 자제하기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전립선염뿐 아니라 이제 전립선 건강을 위해서 조심해야 한다고 알려진 부분이 자전거입니다. 네. 자, 오해라는 말도 있긴 하던데요. 자전거 타기가 정말 안 좋은 걸까요? 이 자전거라는 게 사실 일상생활에서 아주 쉽게 접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유산소 운동인데요. 네. 이게 아무래도 무리하게 운동을 하다 보면 오래 앉아 있을 때처럼 이제 전립선이 있는 회음부를 안장이 계속 압박하게 돼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 텐데 전신 증상이 갑자기 나타나는 급성 전립선염이 발생한 경우라면 네. 당연히 삼가하는 게 좋고요. 뭐 사실은 증상이 그렇게 심하지 않는 만성 전립선염 환자들의 경우에는 뭐 적당하게 운동하는 거에는 크게 뭐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네. 좋은 운동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토마토는 어떨까요?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말이 맞나요? 이 토마토에는 이제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항산화, 항염증 작용을 하기 때문에 뭐 다양한 전립선 질환에 다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뭐 물론 우리가 이제 약물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환자분들에 비하면 어떤 확실한 근거는 부족한 편이긴 한데요. 아무래도 전립선이라는 그 기관 자체가 육류의 식습관에는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 그래서 채소나 과일 섭취가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는 거에는 아주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참 전립선염도 급성으로 왔을 때 빨리 치료하는 게 이제 만성으로의 진행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특히 젊은 사람들은 전립선 검사에 소홀하기 쉽지 않습니까? 네. 의심 증상에 대해서도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뭐 나이 드신 분들에 비해서는 배뇨 증상이 그렇게 심한 분들이 거의 없으실 텐데요. 젊은 네. 분들은 기본적으로 배뇨 증상의 변화가 있지는 않은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염증으로 인한 통증이라든지 불쾌감 이런 게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네. 평상시 없던 소변을 자주 보게 되는 빈뇨나 급하게 마려운 절박뇨, 뭐 배뇨 후에 남아있는 잔뇨감 같은 다양한 하부요로 증상들이 나타난다 그러면 네. 뭐 전반적인 검사가 좀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배뇨 증상에 변화가 있지 않은가 이제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평소에 없던 배뇨 장애가 있을 땐 좀 민감할 필요가 있겠네요. 또 오한이 나거나 하면요. 감기나 독감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서 이것도 잘 분별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배뇨 증상이나 뭐 어떤 비뇨 생식기 통증 이런 게 동반되면서 발열이나 오한이 발생한다 그러면 네. 우선 전립선 염증이 아니더라도 이런 그 요로 계통이나 생식기 계통 쪽에 염증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뇨의학과 오셔서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또 예방을 위해서 조심할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뭐 재발을 막고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앞서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의자에 오래 앉아 있는 걸 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자기 전에 아무래도 좀 한 10분 정도라도 온수 자욕을 하는 게 뭐 밑에 있는 근육의 긴장이나 통증을 완화해 주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어서 네. 권해드리게 되고 뭐
카페인, 술 이런 거 같이 배뇨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는 것들은 좀 조절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이제 뭐 스트레스를 좀 해소하면서 적당한 운동을 좀 규칙적으로 하는 게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의자에 오래 앉아 있는 거 피하고 온수 좌욕 또 네. 카페인 술 피해라. 적당한 운동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네. 자, 전립샘염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봤는데요. 가톨릭대 서울 성모병원 비뇨의학과 배웅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아이유의 분홍신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약이 되는 약 이야기. 소비자 콘텐츠 연구소 이주영 소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외 활동이 많아질 때입니다. 이제 상처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텐데요. 특히 아이들은 주로 뛰어다니잖아요. 맞습니다. 네. 제가 요즘 한참 뛰어다니고 놀러 다닐 텐데요. 상처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상처란 몸을 다쳐서 부상을 입은 자리를 말하는데요. 네. 주로 피부가 손상된 것을 말합니다. 네. 피부는 우리 몸을 둘러싸고 있는 아주 중요한 보호막인데요. 몸의 바깥쪽에서부터 안쪽으로 표피, 진피, 피하층의 순서로 이루어져 있고요. 네. 미세한 혈관, 땀샘, 그리고 모낭과 같은 피부 부속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상처는 피부 조직의 연속성과 완전성, 그러니까 바깥으로부터 몸을 보호해주는 것이 파괴된 상태고요. 예. 또 이 여러 가지 혈관, 땀샘, 모낭 같은 피부 부속기가 손상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일상에서 작은 상처를 입을 때가 있잖아요. 특히 피가 나면 일단 꾹 눌러서 지혈을 하게 되는데 상처에도 가벼운 상처부터 깊은 상처까지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 피부가 손상된 상처가 나게 되면 이 피부 조직이 회복을 하려고, 치유를 하려고 이 우리 몸의 반응이 시작됩니다. 예. 몸의 입장에서는 가장 바깥에 있는 보호벽이 손상을 입은 거잖아요. 예. 그래서 빠르게 회복을 해야 되는데요. 제일 먼저 지혈 단계. 혈관이 찢어져서, 혈관이 끊어져서 피가 나는 상태일 때는 빨리 이 혈관을 막아줘야 되죠. 그래서 손상된 혈관이 빨리 수축되면서 혈액이 조금만 가게 만들고 이 혈전 기전이 활성화돼서 출혈을 먹게 하는 것이 지혈 단계입니다. 네. 이러한 초기 지혈 단계는 다가오는 염증 단계를 준비하는 단계이고요. 이 손상된 부위에 염증 세포들을 빨리 불러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예. 그 다음이 염증 단계인데요. 상처 내의 이물질이나 괴사 조직, 그러니까 지저분해진 조직들을 제거함으로써 상처 회복 전에 상처를 깨끗하게 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염증하면 다 나쁜 거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피부에서 염증 반응은 반드시 필요한 반응입니다. 네. 호중구와 대식세포로 불리는 두 세포가 이 단계에서 주 역할을 담당하게 되고요. 외부로부터의 감염을 막아주는 역할과 동시에 예. 상처에서 손상되거나 죽은 조직들을 제거해서 상처를 깨끗하게 해줍니다. 이런 지혈 단계와 염증 단계를 거쳐서 상처가 깨끗해지면 다음으로 여러 세포들과 그 세포의 기질들이 증식하게 돼서 이제 회복하는 단계죠. 네. 혈관들이 새로 생성되기 시작하고 피부 여러 층의 상피층을 회복시킨 다음에 또한 상처 복구의 기본 골격이 되는 콜라겐을 합성시켜서 피부를 회복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상처부터 회복이 되기까지 그렇게 단계별로 진행이 되는 거군요. 네. 일단 가장 많은 상처가 찰과상입니다.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면서 생기는 경우가 가장 흔하지 않나요? 네, 찰과상은 긁힌 상처를 말하는 건데요. 예. 가장 경미한 상처지요. 네. 그 대신에 이 손상된 피부가 깨끗하지 않고 다양한 깊이로 손상이 생기고 이 표피의 손실을 가져오는 상처를 찰과상이라고 합니다.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운동 중에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면서 이렇게 타박상과 더불어 생기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네. 가장 먼저 할 것은 식염수나 깨끗한 흐르는 물로 부드럽게 세척해서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이 오염물질이 제거가 되게 중요한 것이 특히 더러운 상처일 경우에, 뭐 이렇게 흙바닥 같은데 찰과상이 나면은 여러 가지가 막 붙어 있잖아요. 예. 그럴 때 깨끗이 씻어내는 것이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하는 부분이고요. 잘 씻어내신 다음에 지혈을 위해서 깨끗한 거즈로 상처 부위 이렇게 압박해 주시고, 네. 그리고 출혈이 멈추게 되면은 항생제 연고와 적절한 드레싱을 실시하시면 됩니다. 이 찰과상은 출혈이 과다하거나 심하지는 않은데 이 염증을 유발해서 세균이 감염되기 쉽기 때문에 단순 찰과상임에도 다음 날까지 이 욱신욱신거리는 통증이 가시지 않을 때는 예. 주위 조직의 손상이나 혈종, 골절 등의 합병증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네. 가벼운 찰과상일 때는 그렇게 흐르는 물에 씻고 소독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고요. 멍이 들면 꽤 오래 가거든요. 멍은 어떤가요? 네. 흔히 멍이 들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이제 타박상을 얘기하는 건데요. 네. 이 타박상은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발생하는데 그 내부 안쪽에 출혈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개방된 상처가 완전 열려져 있는 것은 아니고 피부 표면 아래쪽에 이 출혈만 있는 멍만 든 상태를 말하고요. 네. 주로 부딪힘이나 뭐 둔한 가격에 의해서 멍이 들게 됩니다. 이 초기 타박상은요, 이게 피부가 열려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뭐 세척을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지만 예. 이 안쪽에 혈관이 터진 거잖아요. 그래서 얼음주머니 찬 찜질을 해서 냉찜질을 해서 피부 밑에 출혈을 멈추는 냉찜질을 하게 되면 혈관이 수축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출혈량이 줄어들거든요.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한 이틀 정도는 냉찜질을 해줘서 멍이 더 커지지 않게 해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출혈이 다 멎었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온찜질, 따뜻한 온찜질로 바꿔주면 이때는 혈관이 좀 늘어나면서 빨리 이 조직, 손상된 조직을 회복하는 세포들이 모일 수 있도록, 그리고 이렇게 혈전들, 우리 눈에 멍으로 보이는 거뭇거뭇한 이 혈전들이 빨리 빠져나갈 수 있도록 온찜질을 해주시면은 회복이 빨리 됩니다. 역시 타박상이라고 해서 우습게 보시면 안 되고, 이게 심한 경우에는 안쪽으로 골절이 생기거나 이 뇌출혈 같은 심부에 있는 출혈이 생기면 그때는 좀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상처 부위가 너무 붓는다든지 색깔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멍과 다른 색깔이 보인다든지 눌렀을 때 통증이 심하다든지 할 때는 단순 타박상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이때도 병원에 가셔서 확인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멍도 심할 때는 안에서 출혈이 됐을 수도 있고 골절 위험도 있는 거네요. 네. 조심해야겠어요. 자, 그리고 또 칼에 베이는 상처도 흔하지 않나요? 네. 칼이나 면도날 또는 유리조각 같은 날카로운 물체에 의해서 베인 상처를 창상이라고 하는데요. 예. 요리를 하다가 많이 경험하실 거예요. 칼에 베이기도 하고, 네. 기계를 사용하다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상처는 좀 지혈이 잘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게 잘 꼭 눌렀을 때 지혈이 잘 됐고 감염이 되지 않은 상처일 때는 집에서도 처치가 가능하지만 이게 일정 시간 눌러봤는데 지혈이 안 되거나 상처가 너무 깊을 때는 이게 단순히 피부만 손상된 게 아니라 그 아래에 있는 근육이나 신경 등의 심부 조직이 절단됐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때는 빨리 가서 응급실로 가셔서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봤을 때 이때 지혈되는 속도와 깊이를 보셔서 빠르게 판단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요리하다가 손가락이 절단되기도 하잖아요. 이럴 땐 정말 너무 놀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 생각이 안 날 것 같아요. 네. 너무 무서운 일이긴 하지만 만약에라도 정말 조심하셔야 되겠지만 절단이 됐을 때에는 이 절단 부위에 이렇게 일단 꾹 눌러주셔서 압력을 가해줘야 됩니다. 출혈을 억제해줘야 되기 때문에 출혈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해주고 그 아랫부분을 동여맨다든지 해서 출혈을
가능한 억제한 다음에 이 가능하면 절단된 조직 손가락을 촉촉한 거즈나 이제 촉촉한 종이 타월에 감싸고 깨끗한 지퍼백에 넣어서 거기에 얼음을 같이 좀 채워서 들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이렇게 살릴 수도 있고 못 살릴 수도 있지만 일단은 조직을 들고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선생님이. 그래서 빨리 응급실에 방문하셔서 이걸 연결할 수 있는 수술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참 이렇게 상처의 위험들이 많은데요. 열상, 자상으로 불리는 위험도 많지 않나요? 네, 열상은요, 이 짓눌리거나 마찰에 의해서 심하게 이제 피부가 박탈된 상처를 열상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거는 뭐 기계나 이게 둔한 물건에 타박되거나 압박되거나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찢어진 상처를 말하는데요. 이게 울퉁불퉁하게 상처가 났기 때문에 깨끗이 씻어내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요 세척부터 굉장히 신경을 써서 잘 해야 되고요. 그리고 세균 감염성이 크고 염증도 크게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열상이나 이 절상이 크고 출혈이 심한 경우에는 내가 어떻게 해결하려는 것보다 이렇게 압박지혈을 하면서 병원을 찾는 것이 좋고요. 요즘은 특히나 흉 남기면 안 되고 또는 상처가 영구적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상처가 이게 우리 집에서 셀프 메디케이션이 안 된다 싶으시면 빠르게 가셔서 처치를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상처 회복에 좋고요. 그리고 요즘 맨발 걷기 하시는 분들이 특히 발에 조심해야 될 상처가 있는데 못이나 뭐 바늘, 철사, 칼 등의 이제 찔린 상처와 같이 조직을 뚫고 나가는 입구는 작지만 내부 손상이 깊은 상처, 요것을 자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찔리는 상처죠. 그래서 이 자상은 되게 좁고 깊어요. 그래서 소독이 어렵고 그리고 이게 찔릴 때 이 상처 속으로 무슨 어떤 더러운 오염물질이나 세균이 유입됐을 때 감염의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특히 이 자상은 정말 불행한 경우에 이게 세균 감염으로 인해서 심각하게 폐혈증까지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조심해야 되는 상처 중에 하나입니다. 세균 감염 얘기하셨는데 특히 파상풍의 위험도 있지 않습니까? 예, 파상풍, 녹슨 못에 찔린 경우에 세균 감염이나 파상풍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진짜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이 좋고요. 이게 뭐 가시나 바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박히면 어떻게 자기가 빼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시는데 이때도 이게 쉽게 안에서 부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바깥에서 하려고 해도 안 되기 때문에 이때도 무리하지 마시고 병원을 찾는 것이 좋겠습니다. 순간적으로 상처를 입을 수 있는 여러 상황들이 있는 만큼 상태에 따라서 잘 대응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상처가 났다라고 하면 1차적으로 많은 분들이 소독약부터 찾게 되지 않습니까? 네, 집집마다 구급함 안에 보면은 다 소독약이 한두 개씩은 있는데요. 일단 이 소독약들 그렇게 자주 쓰지 않기 때문에 관리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날짜가 지나가지 않았는지, 오염되지 않았는지, 너무 오래되지 않았는지를 꼭 좀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직도 상처하면 이렇게 빨간 약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게 소독약으로 쓰이는 요오드나 그 예전에 썼던 머큐롬이 색이 모두 빨간색 계통이기 때문에 모두 둘 다 이 빨간 약이라고 불렀습니다.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다. 둘 다 빨간색이고요. 이 두 가지 제품은 모두 이제 항균제로 균을 죽이는 역할을 하는데 다만 아주 선명한 빨간색이었던 머큐롬은 수은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쓰지 않습니다. 이제는 나오지 않고요. 수은은 더 위험하잖아요. 그리고 그 약간 갈색을 띤, 약간 검은 붉은빛을 띤 그 포비돈 요오드만 현재까지 아직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약들은 살균 효과는 정확하지만 이게 상처를 아물게 하는 과정에서는 오히려 재생 과정의 상피세포나 섬유 아세포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사용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오히려 상처 회복에 조금 방해가 될 수 있거든요. 소독약도 지나치게 사용하면 오히려 회복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거군요. 네, 초기 단계에만 소독을 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집에서 치료가 가능한 상처는 소독보다는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내리는 게 더 중요합니다. 네. 혹시라도 이 지저분한 이물질이 있다면 이를 제거하고 씻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건데요. 이것도 이제 예전에는 상처에 이제 물을 묻히면 안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런데 그건 이제 옛날 얘기고요. 그건 이제 상처가 깊어서 그 안에 물이 고일 가능성 또는 이제 제대로 정수되지 않은 물을 사용했을 때 위험성 때문에 나온 얘기고, 지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생기는 우리가 집에서 케어할 수 있는 상처들은 대부분 깊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내는 것이 더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아마 소독약을 쓰시게 될 텐데, 흔히 사용하는 소독약 중에는 알코올, 과산화수소 같은 소독약이 또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정말 따갑습니다. 네, 상처에 하면 굉장히 따갑고 아프고 하기 때문에 또 이 정상세포에 또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소독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세포 손상 정도가 낮은 포비돈 요오드 원액보다는 희석된 용액을 사용하시거나 네. 또는 요즘은 항생제 성분에다가 상처가 나면 거기가 근질근질 가려움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 가려움을 완화하는 항히스타민제 그리고 통증을 완화해 줄 수 있는 국소 마취제 성분이 포함된 아프지 않은 소독약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약국에서 구매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소독약을 써서 소독도 하지만 또 연고도 있지 않나요? 네, 상처 연고 집집마다 하나씩 꼭 가지고 있는 상비약 중에 하나인데요. 네. 역시 성분은 항생제 성분입니다. 그래서 이 항생제 단일 성분, 무피로신이나 후시디기시드 같은 단일 성분의 연고가 있고, 또 여기에 다른 소염제 성분이 포함된 복합제 연고가 있습니다. 예. 이 항생제 성분은 2차 세균 감염을 예방하고 감염 치료를 하는 데 사용되고요. 용법은 하루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상처에 도포하시면 되고, 병변에 따라서는 수일에서 수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항생제 연고들은 눈에는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네. 일반적인 상처에도 쓰고 종기, 농가진 같은 다른 피부 감염증에도 널리 사용하는 연고입니다. 네. 그리고 밴드를 붙여두잖아요. 이 밴드에서도 특히 흉터를 최소화한다거나 하는 수분 밴드를 많이 쓰지 않나요? 네. 일반적으로 예전에 이제 딱지가 생기게 놔뒀었잖아요. 이게 건성 드레싱인데요. 딱지가 생기면 이제 상처가 아문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 딱지는 가피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가짜 피부입니다. 그래서 이게 딱딱한 피부가 생겨서 일시적으로 외부를 차단하고 외부의 세균으로부터 보호하는 작용. 그러니까 피부가 손상된 부분에 딱딱하게 미리 딱 막아주는 거죠. 그런데 그 딱딱한 딱지 안에서는 이 세포 간의 이동이 느려져서 실제로는 피부의 재생이 상당히 느려지고 흉터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제 수분 드레싱이라는 건데요. 상처를 이제 촉촉하게 유지하고 상피세포 이동을 원활하게 해서 각종 성장인자가 이 작용하는 환경을 이상적으로 유지시킨다는 개념입니다. 이때 사용되는 것이 수분 밴드라는 건데요. 이 수분 밴드를 붙여주면 얘가 가짜 피부 같은 방어막 역할을 해주게 되고요. 그러면 이 안쪽의 조직을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차근차근 예쁘게 만들어서 흉이 안 지는 원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외부로부터 이제 보호하는 효과와 더불어서 피부를 덮어주니까 통증도 완화되고 상처도 예쁘게 회복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요즘은 상처 치료의 이제 정석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수분 밴드 사용에도 조심할 부분이 있다면서요? 네. 이게 잘 세척을 잘 하고 나서 붙여줘야 되는데요. 이 가짜 피부를 딱 덮어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밴드 안쪽에 오염물질이 남아있다면 다시 여기서 염증 반응이 생깁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깨끗이 씻어주는 것이 이 수분 밴드 붙이기 전에 가장 중요한 일이고요. 이 상처 부위가 깨끗이 씻겼다면은 굳이 소독약이나 항생제 연고를, 상처 연고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흐름물에 깨끗이 씻고 수분밴드를 상처보다 약간 크게 오려서 딱 붙여주면은 우리 몸은 피부가 손상이 안 되고 안쪽만 열심히 잘 회복하면 되는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고요. 네. 제가 요 어린이들한테 특히 이 수분밴드를 쓸 때 팁을 알려드리자면 네. 이 모양대로 상처 모양대로 그냥 큰 것 덩어리로 딱 붙이지 마시고요. 약간 가위가 동봉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수분밴드는 상처 모양을 따라서 약간 1cm, 0.5에서 1cm 정도 크게 그 모양을 따라서 오려서 붙여서 딱 상처를 덮어주면 가장 좋습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이게 크게 붙이면 그 상처가 나지 않은 부분에 이게 붙어 있는 데는 알레르기가 생길 수도 있고 그쪽은 또 피부가 숨을 못 쉬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빨리 떨어지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작게 붙이시면 이게 어쨌든 밀봉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 상처를 전체를 덮어줘야 되는데 그게 벌어지게 되면 상처 회복이 늦어지는 원래의 수분밴드의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양을 따라서 붙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네. 잘 밀착되게 붙이고 이 밴드는 매일매일 갈지 않습니다. 네. 이틀에서 3일 정도를 유지하면 얘가 하얗게 부풀어 오르는데요. 이 부풀어 오르는 게 혹시 고름이 아닌가 싶어서 자꾸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깨끗이 세척만 잘했다면 고름이 아니라 여기 피부를 회복하는 물질들이 모이는 거라서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밴드가 떨어지거나 이제 진물이 부풀어서 새어나거나 하면은 그때 교체를 하시면 되고요. 새 것으로 교체를 했는데 더 이상 하얗게 부풀어 오르지 않으면 네. 이제 피부 대상이 끝난 거다. 이제 그만 써도 된다라는 신호로 보시면 됩니다. 네. 수분 밴드를 쓸 때는 상처 모양에 따라서 0.5에서 1cm 정도 크게 모양을 만드는 게 유령이군요. 네. 상처가 났을 때 집에서 처치하기보다는 되도록 빨리 병원으로 가야 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짚어주시죠. 네. 일단 집에서 이걸 치료할 것인지 아니면 병원에 갈 것인지를 상처가 났을 때 빠르게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요. 네. 되도록 가셔야 되는 경우가 첫 번째 출혈이 멈추지 않을 때, 꼭 눌렀는데도 출혈이 멈추지 않을 때는 반드시 가셔서 출혈에 대한 치료를 받으셔야 되고요. 네. 움직이는 게 잘 안 되거나 감각이 이상하다. 그러면 그 아래쪽에 있는 신경이나 힘줄이나 인대가 손상된 겁니다. 이때 가셔야 되고요. 네. 피부가 뚜렷하게 이렇게 깊이 절개가 돼서 이게 그냥 안 붓겠다. 꼭 봉합, 꼬매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리고 꼬맸을 때 빨리 상처가 나아야 되는 부위들은 병원에 가셔서 처치를 받는 게 좋고요. 당연히 손상 부위가 넓은 경우 또는 충분히 세척해도 오염이 제거되지 않을 때 이건 내가 할 수 없구나 빨리 가셔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더러운 쇠나 흙, 못 이런 것에 상처를 입었는데 화상풍 예방주사 맞지 않았을 때 네. 그리고 상처 주변에 붉은 발적이나 열감, 부종, 고름 같은 심한 감염의 징후가 보일 때에는 이게 상처 치유만 필요한 게 아니라 경구용으로 먹는 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때도 병원에 가셔서 꼭 처방을 받으시고요. 네. 내가 응급처치를 잘 했다라고 상처가 좀 나아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게 자꾸 벌어진다. 그렇죠? 지혈은 됐는데 자꾸 벌어진다. 회복이 더디다. 이럴 때도 되도록 병원에 가셔서 처치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처 관리를 위한 약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봤는데요. 소비자 콘텐츠 연구소 이주영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조지 해리슨의 All Things Must Pass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